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또 안필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0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지난 주중에 아탈란타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났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 문제를 또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무득점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경기 내용은 어땠을지, 그리고 리버풀과 팰리스의 전술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역시나 4-3-3으로 출전했고요. 로버트슨과 브래들리를 동시에 출전시키면서 비슷한 성향의 풀백을 좌우에 배치했습니다. 왼쪽 메잘라 자리엔 소보슬라이가 아닌 존스가 선택받았고, 공격진은 누디살이 자리잡았습니다. 팰리스는 5-2-3 포메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격 시엔 양 윙백이 올라오면서 3-4-3까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에제, 마테타, 올리세로 이어지는 전설의 1군 3톱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선수 다 좋은 선수인데 에제와 올리세가 부상이 잦은 편이라 계속 번갈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3톱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팰리스는 크게 두 가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롱볼로 후방 미스 최소화입니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워낙 전방 압박이 강하니까 뒤에서 공 돌리다 뺏기면 아주 큰 위험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피지컬 좋은 마테타에게 롱볼을 붙여주고 떨어져 나온 세컨볼을 챙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크리스탈 팰리스가 강팀 상대로 자주 하던 전술입니다. 이전 감독인 호지슨부터 현 감독인 글라스너까지 사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술이죠. 잔류하는 데는 최고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팰리스가 사용한 두 번째 전술은 리버풀의 피벗 봉쇄입니다. 피벗이란 쉽게 말하면 주로 후방 라인으로부터 공을 받아주고 돌아서서 전개해주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건 오른쪽 상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리버풀의 피벗은 아놀드가 있을 땐 아놀드와 미드필더 한 명이 됩니다. 오늘은 선발엔 아놀드가 없었으므로 엔도와 메갈리스터가 피벗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벗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1대1 맨마킹을 시키면서 앞을 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엔도나 맥칼리스터에게 공이 오는 순간 뒤에서 타이트하게 눌러줍니다. 리버풀 상대로 이 전술이 어디서 효과를 봤냐면 바로 지난 아탈란타 전입니다. 흰 유니폼이 아탈란타인데 엔도와 맥칼리스터를 묶어놓으니 공이 앞으로 가려면 사이드로 아주 넓게 돌아가거나 롱킥을 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빌드업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제 추측이긴 하지만 글라스너 감독은 이 경기를 무조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기에서도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던 거죠. 아니면 원래 자기들이 하던 대로 내려서 수비해도 되니까요. 인상적인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휴즈가 맥칼리스터가 공을 잡으려고 하자마자 바로 접근합니다. 마테타도 같이 압박을 들어가 주네요. 맥칼리스터는 압박이 강해서 돌지 못하고 코나테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코나테는 다시 알리송에게 공을 줍니다. 그 공을 알리송이 또 다른 피벗 엔도에게 주는 순간에 워튼이 달려오면서 엔도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계속 뒤에서 놀게 만들면서 빌드업 속도를 늦춥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엔도와 맥칼리스터는 알리송과 센터백의 공을 받아주러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공격진과 점점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칼리스터나 엔도가 잘 돌아선다고 해도 꽤 먼 거리의 패스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미드필더 입장에선 패스하기 부담스러워지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리버풀은 선제 실점을 당합니다. 선제 실점 당하는 과정도 팰리스 입장에선 부드러웠죠. 에제, 워튼, 올리세로 이어지는 3자 패스로 측면 패스를 전개합니다. 좌윙백 미첼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어가고 올리세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첼이 에제에게 컷백을 내주고 에제는 깔끔히 마무리합니다. 원볼란치 엔도는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거나 컷백 내주는 미첼을 따라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첼을 고른 거고요. 그럼 나머지 선수가 박스한 선수는 챙겨줘야 합니다. 엔도가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겁니다. 왜 박스한 숫자가 3대3일까? 그 이유는 이전 3자 패스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버풀이 6명, 팰리스가 5명의 싸움에서 팰리스가 이겨서 하프 스페이스를 뚫었기 때문이죠. 수적 우위 상황에서 누르지 못하면 다른 데서 수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규모 싸움에서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상대를 그냥 에너지로 털어버렸던 리버풀인데, 뭔가 리버풀식 에너지가 안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0으로 종료됩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클롭의 교체 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6분과 48분에 엔도와 브래들리를 빼고 소보슬라이와 아놀드를 투입합니다. 오른쪽 위부터 보겠습니다. 풀백을 좌우로 넓게 벌리면서 빌드업하던 전반과 달리 후반엔 아놀드가 들어오면서 3위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전반에 하던 것에 비해 좌우로 벌린 풀백은
없어졌지만 중원의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아까 전반에 겪던 피벗 봉쇄 문제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모멘텀과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붉은색이 리버풀, 파란색이 팰리스입니다. 먼저 왼쪽 모멘텀 자료를 보면 전반엔 양 팀이 좀 골고루 하다가 후반엔 리버풀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점유율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놀드가 오면서 3위 빌드업으로 중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압박을 이겨내고 주도하면서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리버풀입니다. 그러던 와중 리버풀은 엄청난 기회를 받습니다. 수적으로도 유리한 역습 상황에서 존스가 잘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학포가 여기서 발 바깥쪽으로 아주 적절한 강도의 패스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찬스를 맞았던 존스가 당연히 넣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놓칩니다. 리버풀 팬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거나 3연승, 4연승 중이었다면 존스는 이걸 무조건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팀 상황도 좋지 않고 지금 꼭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래서 팀의 분위기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신체적인 것, 전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후 리버풀은 교체로 엘리엇, 조타, 학포를 투입하며 총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센터백 2명만 남겨놓고 배수의 진을 칩니다. 팰리스는 거의 5-4-1 내지는 6-3-1 형태로 수비 전환합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안필드에서 승점 3점을 챙기면 개이득이니까요. 리버풀은 공간이 많지 않으니 결국엔 크로스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들이 역발이다. 두 번째, 박스한 선수들이 제공권이 좋지 않다. 학포와 엘리엇이 주로 크로스를 올리게 되는데 오른발 학포는 왼쪽, 왼발 엘리엇은 오른쪽에 배치됩니다. 역발이 되죠. 역발은 한번 접고 올려서 크로스 타이밍이 한 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수 입장에선 자신의 뒤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받기 힘들죠. 게다가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조타, 살라, 소보슬라이입니다. 조타는 제공권이 좋은 편이 맞으나 어디까지나 키에 비해입니다. 170대인 조타와 살라의 제공권은 팰리스 수비 상대로는 좋지 않죠. 차라리 크로스 플레이를 할 거라면 누네즈를 남겨두고 살라를 빼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포를 안쪽으로 넣어두고 차라리 로버트슨이 크로스를 주로 하는 게 낫죠. 결국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리버풀은 효율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고 경기는 1대0으로 팰리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리버풀은 이 경기로 인해서 2점 모자란 3위가 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직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상으로는 좋지 않죠. 2연승 뒤 1무 뒤 2연패입니다. 특히 2연패는 리버풀의 힘의 원천인 안필드에서 무득점 패배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시즌 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